예, TV를 보시는 국민들께서는 오늘이 정치 분야 질문인 줄 아시겠습니다. 오전 내도록 야당에서 입장을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질의 오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 민생을 챙기는 국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강창희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항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경상북도 안동시 출신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금년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지 50년 되는 해입니다. 50년 전 1962년도에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68달러, 작년에 22,500달러 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밖으로는 언제 가실지 모르는 먹구름이 유로존 상공에 머물러 있고, 안으로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황의 그림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19대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은 먼저 민생을 챙기는 일에서부터 그 시작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0-2세 무상보육 문제, 경제성장과 자영업자 대책, 가계부채와 시금리 담합 대책, 부동산 침체 대책,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내년도 세법 개정 방향에 대해서 점검해 보자고 합니다. 먼저 0-2세 보육 예산 지원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문 드리고 국무총리님께 확인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예,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은요, 오락가락 무상보육, 애꿎은 부모들만 혼란, 주었다가 빼앗는 게 국가정책인가, 반년 만에 무너지는 전면 무상보육, 그야말로 보육 대란이다 할 만큼 혼란스러운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보셨죠? 네. 왜 그래 됐습니까? 우선 그런 평을 듣게 된 데 대해서 국민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작년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일단 저희들이 수요 예측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공급량이 어느 정도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육 서비스 제공할 수 있는 그 양도, 총량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했습니다만, 가정보육이라고 해서 아파트 등에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에 크게 급증할 것을 예측을 잘 못했던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서둘러서 확정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못한 점 등도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12월 31일 예산 통과시킬 때 장관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예결위에서 심의 의결한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 예산안에 대해서 정부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과 세비목 설치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예측이 좀 잘못되어서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지금 전국에 4만여 어린이집에서 정부 보육료가 지원 안 되는 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지원되고 있죠? 네, 아직까지는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고, 현재까지 전망으로 보면, 10월 말, 경에 가면 현재 예산이 거의 고갈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서울시 등 수도권의 그 자치구, 특히 고소득층이 많이 사는 자치구의 경우에, 보육
대상이 70%에서 100%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예측하지 못한 수요가 좀 늘어가지고 그런 자치구 등은 조금 더 일찍 어려움에 처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가 얼마 전에 발표한 대로 당정협의를 거쳐서 발표한 대로 7월 말까지는 어떻게든 해결책을 제시를 해서 금년도 보육 서비스는 당초 예산이 통과될 때 정신대로 차질 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결위 과정에서 0-2세 70% 소득 수준까지 지원해 주는 것을 100%로 늘리면서 한 19만 명 늘어나서 한 70만 명이 수혜자가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현재 늘어났죠. 예, 70만 명으로 예상을 했는데 6월 말까지 한 78만 명, 전체로는 조금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평균 76만 명 정도가 보육 서비스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만 명 정도가 추가 수요가 저희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런 수요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하는 사람들은요, 전국에 0-2세 영유아를 두고 있는 어머님 수가 143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78만 명 정도 이제 대책을 세우는데 사실은 한 달에 75만 5천 원을 영세아한테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쪽으로 더 몰려올 거다. 숫자가 더 늘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그런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어제 또 공청회를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예측이 좀 틀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들의 지금 기초자료도 사실은 조사기관에 따라 좀 들쭉날쭉합니다만은 검증을 저희들이 잘 해서 올 초와 같은 이런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50% 정도 부담하고 있는 지자체의 지방비 부족이 문제되는데 어떻게 좀 도와줄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올해 예산은 저희들이 어떻게든 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가지고 해결을 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고요. 내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혹시 좀 더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들어서 그러면서도 국민들의 신뢰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등을 다양한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사실은 상당히 재정 사정이 어렵고 중앙정부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재정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8% 이상이 되고 자치단체가 한 20% 정도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자치단체보다는 중앙정부의 채무가 훨씬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 점 등등을 균형 있게 감안해서 저희들이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로는 다 놓으면 완공이 끝납니다. 그러나 복지 프로그램은 완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신중하게 하고 일단 되었으면은 되돌리지 말아야 됩니다. 혹여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경제성을 따져가지고 시작된 복지 예산이 다시 되돌려진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신뢰 비용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정무적 판단을 해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신뢰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는 전제를 말씀드린 것도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총리님께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나오시죠. 예, 총리님, 0-2세 보육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총리님 산하에 TF팀 구성되어 있죠?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143만 영유아 보육 어머니 그리고 4만여 어린이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예, 보육 예산 앞으로 문제 없는지 이렇게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지금 방금 기재부 장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0-2세 무상 보육은 차질 없이 집행이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TF 팀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얕은 보유계 중단은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달 말까지 마련되는 거죠. 지금 이제 금년도분에 대해서는 그런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제 성장률하고 고용 전망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재부 장관님. 이번에 유럽의 경제 위기를 해결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앞으로 10년 이상 고통스러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했고, 김석동 우리 금융위원장은 대공황 이후 가장 큰 경제적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GDP 디플레 갭이 GDP의 그 갭이 상당한 마이너스로 지속될 것이라고 하면서 3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떨어뜨리고 다음 날 경제성장도 3.5% 전망에서 3%로 낮추었습니다. IMF도 지난주 화요일에 이번 주 화요일에 발표한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서 이번 세계 경제 위기의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 될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께서는 지난달 이번 달 계속해서 대외 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할 수 있을 것이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까? 이거를 관리 가능한지 수출 시장에 우리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외환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출은 상당히 증가세 자체가 미미할 정도로 전년과 거의 비슷할 정도로 타격을 상당히 많이 입게 될 것이고요. EU 수출 시장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 수출 네, EU는 기본적으로 한 9% 우리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한 10% 차지하다가 올해 좀 하락을 했는데요. 그 외에도 중국을 통해서 우리가 중국에 24% 정도 수출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럽에 18% 정도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쪽에도 우리가 좀 타격을 간접적으로 받게 되는 점까지 감안하면 유럽 쪽의 상황이 악화되는 것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밖에 외환 시장에서는 생각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현대로 한다면 대외 충격을 무리 없이 흡수하고 있는 모습이고 상당히 견조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변동성이 금년 초보다는 높아졌지만 그러나 경쟁 상대국 등에 비해 보면 환율이라든지 자본유 출입 등에서 변동성은 상당히 낮아지고 외화자금 사정도 그런대로 지금 저희들이 차입 선등은 다 다변화해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년도 성장률 전망인데요. 네. 작년 9월 30일 날 금년도 예산 내시면서 금년도 경제 성장 얼마로 하셨죠? 4.5%를 냈습니다. 그 후에 세 번에 걸쳐서 4%, 3.7, 3.3으로 이렇게 줄여왔거든요. 2번 낮췄습니다. 예. 그리고 한국은행은 그런데 7월 12일 날 3%로 낮추었고 그렇습니다. 또 JP 모간이다, 노무라다 이런 쪽에서는 2%로 보고 있고 어제 2%대로 진입할 거다. 그리고 그 BOA 그 메릴 린치는 1.8%까지 낮추어 봤습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발표하고 있는 세계 66개 나라 중에 24개 나라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경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도 장관님께서는 우리 경제 성장률이 3.3%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희들 전망치는 정부의 6월 28일 보셨죠? 재정 투자 보강 8.5조 원 더하기 금융 확대 정책을 모두 효과를 포함한 것이라고 하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에는 3% 초반 아주 초반대의 성장을 할 것이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한국은행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행은 또 기획재정부보다 한 20일
뭐 가까이 한 보름 가까이 늦게 그 전망을 했는데요. 그 전망이 결국 세계 경제 전망치가 다시 또 수정된 것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에 관한 인식은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행의 경우도 3.0을 올해 볼 때도 전반기 2.7, 후반기 3.2 정도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차이가 연초보다는 크지는 않지만 상저하고라는 점에서는 큰 방향은 뭐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점이고, 다만 상저하고라 하더라도 뭐 현격하게 뭐 나아진다든지 눈에 띄게 좋아지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별 차이 없이 좀 미적지근한 회복세이기 때문에 서민들께 체감은 그렇게 덜할 것이다고 생각됩니다. 상저하고가 저희는 뭐 상저, 중저하고 이렇게 사실은 좀 전망을 바꿨습니다만은 그 회복 시기가 늦어지고 또 고라는 것이 뭐 확 좋아지는 그런 게 아니고 아주 미약하게 완만하게 좋아진다 그렇게 봅니다. 하반기도 좀 어려워질 거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장률을 1.2% 낮춰보셨는데 고용은 28만 명 늘어날 거다 그런데 40만 명으로 높이 잡았거든요. 네. 특별한 요인이 있나요? 상반기에 이미 45만 명을 그 고용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35만 명이 는다면 평균 40만 명이 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장률은 낮아지는데 고용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거든요. 지표상으로. 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예. 그게 저희들도 뭐 완벽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고 몇 가지 학자들 사이에서도 고용과 성장률이 반비례한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 나오고 있는데, 첫째는 베이비붐을 비롯한 5, 60대 쪽에 경제 활동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분들이 아주 열심히 그 전선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 물론 노후 소득이 보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있고요. 40만 개 일자리 는다 그랬는데 통계청이 상반기에 45만 개 는다고 발표했지 않습니까? 이미 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50대 이상에서 늘어난 사람들이 50만 7천 개 자리가 늘었고 오히려 20, 30대에서는 7만 6천 개 감소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은 자영업이 10사람 중에 4사람 정도 늘어났거든요. 베이비 부모 700만 명 은퇴 시기하고 맞물린 면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가 문제인데 총 720만 명 자영업자 중에서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 정도 되고 또 150만 명 정도는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장사로 들어온 사람보다 나가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은 제일 먼저 피해보는 게 자영업자입니다. 한계선상에 있어서 할까 말까 하는 이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 취업훈련 시키고 또 일자리 알선을 해가지고 임금 쪽 받는 쪽으로 월급 받는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자영업자 700만 명이란 건 아마 OECD 기준에 따른 비임금 근로자 포함해서 난웨이지 워커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통계청에서 말하는 자영업자는 573만 명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무과적 종사자를 합치면 지금 말씀하신 비임금 근로자 기준이 되겠는데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영업 비중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기 때문에 특히 음식, 숙박, 운수, 농림업 쪽에서의 그 생산성을 좀 높이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가운데 5, 60대가 전체 50만 명 늘었다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인구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20대는 매년 한 10만 명 이상 절대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는 그 이상으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인구 효과를 차감했을 때
로 보면 20, 30대도 예. 나름대로 취업이 되고 있다. 특히 역산에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1년 전까지의 새로 직장을 찾은 사람들을 살펴보면 거의 한 70%가 40대 미만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 등을 잘 감안해서 통계를 해석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20, 30대, 40대 줄어든 거는 네, 그건 줄어드는 건 아니고 20대는 5천 명인가 줄어들었습니다만은 30대, 40대는 다 인구 효과를 차감하면 늘어난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이 돌아가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성장률이 낮아지면서 고용이 지표상 좋게 나타나는 데에는 정부의 성장 우선 여러 가지 정책들, 예를 들면 고용 창출, 투자 세액 공제 등등도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을 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내일 대통령님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모이셔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끝장 토론한다 이렇게 언론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여기에 그러니까 자영업자 대책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영업자 대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내수 쪽에 포함하셔가지고 내수 쪽에 예, 저희들이 한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전직을 하도록 하고 장사 계속 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네. 빌린 돈 만기 연장 좀 해주고 네. 새로 시작하실 분들에 대해서는 좀 기술 지원이랄지 이런 좀 자금 지원이랄지 이런 걸 좀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내일 포함시켜 네, 주십시오. 저희들이 하여튼 뭐 내수에 관한 주제를 다룰 때 자연스럽게 자영업자에 관한 그 대책들도 함께 얘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계부채하고 CD 금리 담합 대책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 그리고 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장님 좀 나오시죠. 예. 가계부채 금년 3월 말 숫자 얼마입니까? 911조 원입니다. 예. GDP 대비 81%. 예. 이거는 OECD 평균 73%보다도 높고 예. 그 악명 높은 그리스 61%보다는 무려 20%포인트 높습니다. 예. 2007년도 말 글로벌 경제 위기 전과 비교해 보면은 기업의 부채 비율은 115%로 원위치 됐는데 가계는 그때 665조에서 1000조 됐으니까 한 50%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속도도 연 8% 늘어나서 OECD 중에 세 번째 높은 속도입니다. 심각하죠? 평가 한번 해주시죠. 네. 의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시고 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 외환위기 이후에 저희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우리 경제에 상당한 위험 요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저희가 지난해 연초부터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오고 있고, 현재로서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볼 때 가계대출의 건전성이라든지 저희 차주의 구성 그리고 금융회사의 손실 흡수 능력 그리고 가계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이제 감안을 해보면 현재로서는 관리가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가계 부채 수준이 높고 또 상당히 위험 요인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에서 앞으로 경기 상황에 따라서는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소득 최하위 등급인 1등급의 가계부채를 안고 있는 사람들은 금융부채가 자산에보다 2배 정도 높습니다. 빌리는 이자도 제2금융권의 20%,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세계은행 이상의 돈 빌리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157만 명 정도 수준 되는데요. 이게 좀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상환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서는 만기 연장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중채무자, 제20금융권에 20, 30% 이자 쓰는 분들은 좀 은행에 지난번에 권역세 금감원장 TV에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10%짜리 새 상품을 만들어서 갈아타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에 넘겨가지고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 하는데 이걸 좀 빨리
확실하게 해 주십사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서민금융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었고, 특별히 어제는 저희가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지금 방금 지적하신 여러 문제를 저희도 같이 고민을 하고 그런 대응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경기가 지금 둔화가 되고 또 이거 소득이 지금 부진한 이 저소득층이나 다중채무자 그리고 자영업자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금융애로를 완화해주는 노력이 정말 기묘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이제 이 만기 연장 문제에 대해서도 어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이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더라도 이 채권 보존에 문제가 없으면은 일부 상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좀 자제하도록 하고 연장을 해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대출 리스크 때문에 관리가 좀 필요한 경우에라도 차입자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부담을 좀 경감을 해주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대 상품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이 공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취약계층들에 대해서는 중급 정도 되는 이 금리로 대출해 주는 것이 대단히 참 기묘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세이망 홀씨라든지 햇살론이라든지 그리고 바꿔드림동 같은 데서는 10%에서 대체로 한 13, 14% 이 수준으로 지금 이제 대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대출이 충분한 양은 되지는 않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려운 분들의 그런 당면한 이런 어려움은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드릴 수 있을 걸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갈아탈 수 있게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CD 금리 담합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 CD 금리 담합에서 고객이 가로챘나, 증권사 금리 조작 통해서 검은 수익, 어제부터 이어진 보도인데 보셨죠? 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현재 저희가 17일, 18일 양일간 증권사와 은행에 대해서 CD 금리 결정 과정에 담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장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기사에 보면은 우리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 대출이 642조 원인데 네. 그중에 43%는 예. 이 CD 금리하고 연동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이거 보면은 0.1% 정도 담합해서 안 내렸다고 하면은 3천억 가까이 되고, 이게 0.2%면 6천억 가까이 된다. 그리고 1억 원 빌린 사람이 1년 정도 손해봤다고 하면 10만 원, 0.2% 됐다고 하면은 20만 원.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 맞습니까? 예. 지금 만약에 담합으로 인해서 이자율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면은 지금 김 의원님 말씀대로 그 숫자상으로는, 계산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리니언시라는 게 있죠? 네. 뭡니까? 예. 리니언시라는 거는 자기가 담합을 했다고, 거기에 가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거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해서 거기에 정당한 지위를 인정받으면 그에 대해서 벌을 주는 것을 일정 그러니까 부분 자진 감해주는 신고하면은 겁니다. 과징금 없이 해주는 거. 네, 감해주는 거기에서 제도입니다. 조사 대상 증권사 한 사가 그렇게 자진 신고했다.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공정거래법에 비밀보호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담합 모임으로 의심되는데 부소장 간다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장님, 좀 부담되시겠지만은 이거 철저히 조사하셔가지고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발표를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예, 부동산 시장입니다만은 바로 추경 문제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 질문에 추경 여건에 경기 침체 여건에 경기 대비 성장률이 2번 연속해서 감소돼야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죠? 네, 뭐 예. 그게 일반적으로 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그 법에 경기 침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어느 상황이 침체냐 하는 걸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나름대로 통용되는 기준을 써야 안 되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법의 그 발의자였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되었냐면은 경기 침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그렇습니다. 경우까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2008년도 말 리먼 사태 이후에 세계 경기 침체의 경우에도 계속해서 2분기 마이너스 된 적은 없습니다. 2008년 3, 4분기하고 4, 4분기가 네네. 숫자가 나중에 보십시오. 예. 4, 4분기에는 그렇게 네. 됐습니다만 3, 4분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적어도 그때는 명백히 우려는 있었다고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한 번밖에 없었고 만약 2번까지 마이너스 되도록 기다리면 경제 넘어져 버리죠. 예. 그리고 뭐 저는 그 판단에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이 추경 대상도 8월달 말에 생각하지 마시고 본 예산 할 때 그거 해가지고 일자리 예산, 보육 예산, 신용보증기금 지원, 이번에 자영업자들 그 위하는 그 지방신용보증재단 출연 이런 것들 몇 개월 골려가지고 하면은 될 것 같으니까 너무 닫지 마시고 좀 열어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뭐 저희가 닫고 있고 이런 상황은 아니고요. 그 재정투자보강 등을 위해서 지난 6월 28일 날 발표했던 8.5조 원, 그것도 사실은 규모가 뭐 적은 규모는 아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러면서도 혹시 저희들이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의 가능성을 열어놔두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네, 하여튼 뭐 그게 시기적으로 어떨지는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1997년 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그로부터 10년 만인 2008년에 리먼 브러더스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하지만 4년 만에 다시 유럽발 재정위기가 엄습해오고 있습니다. 위기의 주기도 빨라지고 위기의 진원지도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탐욕, 빚내서 쓰고 후대의 부담을 지우는 무절제, 위기 앞에서 자기만 살겠다는 공동체 정신의 결여가 있습니다. 결리 사이 견이 수명, 이익을 보면은 의를 생각하고 위기 앞에서는 진력을 다하라는 논어에 나오는 선비정신 내용입니다. 위기가 상시화되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모두 꼭 되새겨서 보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민주통합당 유성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